네. 자, 에릭슨 가겠습니다. 심리사회적인 발달. 에릭슨은 결정적인 시기를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그 민감기, 결정적 시기,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가 발달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그 발달이 되지 않은 채 진행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발달 과업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영아기 때 신뢰감과 불신감. 그래서 이 신뢰감이 잘 형성이 됐다는 건 친숙하다, 낯설다로 표현을 하게 되겠죠. 유아기 때 자율감 대 수치감. 이 자율감은 무엇으로부터 나올까요? 그 신경 조직에 있어서의 수초화. 그죠? 이 수초의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목욕하기, 밥 먹기, 옷 입기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려고 해요. 내가. 근데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하지. 넌 잘 못하면서 하지 마, 더러워. 뭐 이렇게 되면 수치심을 가지게 된다. 지나친 통제. 자, 화장실 가서 쉬 싸고 오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못하니까 수치감을 가지겠죠. 그래서 대소변 훈련하기일 때 특히 자율감과 수치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때 그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불신감이 형성이 되면서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지. 학령전기 때 솔성감 대 죄책감, 이 자율성을 잘 획득하게 되면요, 주도성, 솔성감, 스스로 하고 싶은 걸 찾아가면서 독립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게 솔성감, 주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치심이나 의심이 많이 형성이 되어버리면 어떨까요? 잘 도전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겠죠. 머뭇머뭇한다든지 아이들이 이렇게 눈치를 살짝, 눈을 살짝 이렇게, 이건 이미 수치감과 의심이 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솔성감, 주도성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이 솔성감을 발달하지 못했을 때 부모가 꾸짖기, 강압적인, 비일관적인, 엄격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죄책감, 길티가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활동이나 상상이 나쁜 것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러게 되면 자신감뿐만이 아니라 자존감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길티가 생기지 않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꾸짖기. 그러니까 이때 그 3세에서 6세에 훈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훈육하고 이 꾸짖기, 강압적인 태도, 이게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엄마들, 부모들이 처음 해보는 거잖아, 부모도. 그러니까 강압적인 태도가 훈육인가? 훈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렇게 길티를 느끼게끔 할 수가 있는데, 훈육이라고 하는 거는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훈육은 해야 할 일을 엄격하고 일관되게 하는 것이 훈육이라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근데 하지 마, 안 돼, 이걸 하는 게 이제 꾸짖기가 되는 거죠. 요거는 길티를 가질 수 있다. 해야 할 일 뭐예요? 9시 되면 자야 돼. 자기 전에 입 닫고 자야 돼. 항상 자기 전에 입 닫기. 그리고 9시 되면 자야 돼. 눈 감아, 눈 감자. 그러니까 이거 해야 할 일을 하기. 우리도 안 되잖아요. 애기들이 되겠냐고. 잘 안 되죠. 하지만 이거를 습관을 만든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부모가 일관되지 않으면, 오늘은 그냥 놀자, 내일부터 자자, 이렇게 되면 어떤 날은 자고 어떤 날은 안 자도 되고, 이 일관되지 못한 태도가 훈육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훈육이 잘 된 아이들이 솔성감도 잘 발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훈육을 잘못 이해해서 너무 노노노, 애들도 노노 하는데 엄마도 노노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이럴 때는
길티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애들이 분간을 못 하잖아요. 얘들은 룰을 몰라. 판단이 돼야 안 돼요? 구체적 조작기 전이잖아요. 판단이 안 돼요. 구체적 조작기가 돼도 판단이 안 되는데 판단이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가르쳐 주는 대로 습관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훈육만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그냥 솔선감을 가지게끔. 그러면 열정을 가지고 놀이에도 참여하고 일에도 참여하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는 시기죠. 근데 참 어렵긴 해요. 특히 남자애를 키우는 엄마들. 그 어려움은 말도 못해. 애들이요? 자, 이제 뭐 자전거를 다 배우잖아. 자전거를 가르쳐 놓으면 안전하게 안 타잖아요. 응? 롤러 같은 거, 뭐 보드 같은 거, 여러분 너무 타고 싶어 하잖아. 근데 그거를 타는데 안전하게 안 타니까 맨날 불안한 거예요. 산으로 맨날 다녀. 그래서 뛰어놀으라 그랬더니 위험한 곳을 가는 애들끼리.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고민들을 하니까 노노라고 하는 것이 마구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창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런 주도성, 솔선감을 가지게 해야 도덕심, 즉 초자아가 형성이 같이 돼요. 이게 치명적이죠. 이때 도덕심이 발달합니다. 초자아가 형성이 되는데 양육자에 대한 신뢰는 도덕의 판단을 상당히 많이 도와줘요. 저래도 되는구나. 부모가 롤모델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래도 되는구나. 이게 형성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도덕적이지 못한 부모에게서 그걸 그대로 배우는 경향들이 큰 거예요. 이때 초자, 아무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모가 롤모델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 학령전기 때 도덕의 발달, 초자아가 발달된다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더불어서 솔선감이 형성되고 이를 너무 많이 억압하게 되면 죄책감뿐만이 아니라 이제 강압적인 것 때문에 불안도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죠. 자, 학령기 때 근면감 대 열등감. 이제 신체적으로 만 6세잖아요. 뇌가 다 발달했어요. 그래서 근육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줄넘기도 배우죠. 훌라후프도 배우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훌라후프를 돌린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야. 기적 같은 일이야. 여기 허리에 대면 내려가지. 안 그래요? 미쳐버리죠. 애들이 허리에 대면 내려가고 이제 이런 기술들, 평형봉을 걷기 이런 거 이제 배우는 거에 가치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배워야 이 근면성은 무엇으로 얻어지나? 성취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줄넘기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절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모두가 다 하겠지. 그렇지만 시작과 끝이 시작되는 시기가 다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성취를 시켜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늦어도 인지적인 것도 성취를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막 영어로 해리포터도 읽잖아. 그 어려운 해리포터도 막 읽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2+2도 안 되잖아요. 그걸 다 인정해주고 거기에 맞게끔 인지적인 발달을 해줄 수 있게 성취를 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지 빠르고 느린 게 우등과 열등이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걸 왜 못할 거라고 그때부터 기를 죽이나? 응? 해리포터 일찍 읽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늦게라도 읽으면 되지. 50살이라도 어때요? 읽으면 되지. 영어로 안 읽으면 한글로 읽으면 되고 그게 뭐 혼날 일인가? 비교할 일이고. 자, 그래서 인지적인 기술을 성취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회를 주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때는 애들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모든 아이들에게 어떤 기회를 줄까? 골고루 그들에게 맞게끔 기회를 준다는 건 아이들이 상상을 해봐.
지금 내가 선생님이 돼가지고 저기 5반에 가가지고 뭐 하나 갖고 올래? 이렇게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저기 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너 누구야? 홍길동 길동아 너 가가지고서 5반 가서 선생님한테 그거 좀 받아올 수 있겠니?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선생님의 심부름을 받은 그 기분은 어떨까? 완전 신나죠? 나한테 뭘 시켰어. 네, 그런 거예요. 그게 선생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끝내거나 성취를 하거나 하게 되면 근면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상을 엄청 많이 줘야 되는 거죠. 상상력을 발휘해서 모든 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매일마다 아침마다 달리기, 아침 달리기, 운동장 3바퀴를 뛰었어. 어머, 너무 잘했다. 스티커. 뭐 스티커 막 날래. 그 도장 있잖아, 도장. 참 잘했어요. 도장 있잖아요. 네. 참 잘했어요. 노트. 그러니까 만들어 와.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마다 막 도장 찍어주는 거죠. 너는 뭐를 해서 도장을 받는. 친구들한테 친절하게 한 것도 도장 받고, 욕하지 않은 날도 도장 받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상상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시기가 이때죠. 그래서 마구마구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일을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너는 잘하니까 칭찬해주고, 잘하는 애들은 어디 가도 칭찬받아요, 사실. 근데 모두가 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죠. 찾아야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칭찬은 창의적으로 발견해서 해주는 게 진짜 칭찬이라고 책에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정말 찾아서 구체적인 칭찬을 하게 되면요, 어른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칭찬이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되게끔 태도를 형성하게끔 만드는 거지. 예, 이 열등감 그래서 기회를 많이 줘라, 장려해라 이런 거죠. 일상적인 것을 만드는 것을 장려해라, 끝마치게 해주는 걸 장려해라,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 그러면 근면감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구나, 해야 되겠구나, 나는 뭐를 한번 해볼까? 스포츠를 해볼까? 공부를 해볼까? 독서를 해볼까? 수집을 해볼까? 이런 거죠. 좋아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뭐가 좋아 보이겠어요? 이 눈에. 얘들 눈에 뭐가 좋아 보이겠어요? 아이돌이 좋아 보이는 거야. 예? 게이머들이 멋있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 그것만 보이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겠냐고. 그래서 여러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장려를 해주는 건 이 어른들의 몫이죠. 청소년기가 됩니다.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죠. 왜? 이제 현실이 보이거든요. 집안마다 평수도 다르고 외모도 좋았으면 좋겠는데 또 다르고, 응? 건강도 다르고, 부모님도 다르고, 친구들도 다르고, 나는 누구인가? 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죠. 그래서 대중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집이나 학교 일터에서 보여주는 책임감도 증가해. 근데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해야 돼.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사상도 들어오기 시작해. 엄청나게 혼돈이 되는 시기일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신체 변화도 나타나요. 내가 나를 조정할 수 없는 신체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골격도 성장해서 에너지는 뿜뿜이야. 이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많은 시기죠. 너무. 우리가 봐서는 저렇게 아름다운 시기, 저렇게 낭만적인 시기, 너무 좋은 시기 이렇게 보이지만 이 속에서는 엄청난 혼란의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정체감의 혼란과 정체감의 형성이라고 하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 정체감에 혼란이 가져오지 않게 뭐를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 동일식, 그죠? 동일식, 이상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동일시 멘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님이든 멘토를 찾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자아 정체감, 나는 누구이다, 내 모습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영아기에는 신뢰 대 불신, 덕목은 희망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돌보는 사람, 상호작용을 하죠. 어머니의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태도가 믿음을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으면 신뢰감을 형성해서 남을 믿지 못하는 성격이 되지 않죠. 부적응하게 되면 불신감, 2단계 걸음마기 유아기, 자율감. 이제 걸음마기라고 하는 거는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모로부터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독립을 해요. 그래서 자율감이 생기지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수치감이나 의심도 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의지가 꺾지 말아야 돼. 이 의지를. 주위 환경을 탐색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합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옷 입고 걷고 잡고 먹고 배변하면서 독립성, 자아 통제감, 자기 통제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해요. 단추를 구멍에 넣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엄마는 지금 외출을 해야 되는데 애는 자꾸 단추구멍에 단추를 넣겠대. 그래서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현명하게 단추 없는 옷을 입히든가, 급하면 이렇게 해서 단추를 넣겠다는 애한테 길티를 주고 그러면 수치심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요런 엄마를 봤어요. 신발 신는데 맨날 이때 거꾸로 끼고 신거든요. 맨날 거꾸로야. 자기가 신겠대. 근데 이거를 신고 나면 엄마가 확확 뺏겨가지고서 확확 다시 신겨. 애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또는 내가 신으려고 할 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 자율감을 형성해 주려면 별거 없다. 여기다가 별이나 꽃이나 스티커를 딱 붙여주고, 이 별 2개가 뽀뽀하게 하면 돼. 이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을 때 별을 보지. 신으면서 뽀뽀시키는 거예요. 됐네? 자율감 획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개발하면 얼마든지 정돈되게 할 수 있는데, 정신없는 엄마가 정신없게 만들어, 애를. 엄마 탓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아닌데, 개발을 하면 할 수 있다, 이 얘기지. 자, 후기 아동. 학령 전기 때 주도적, 솔선감 대 죄책감. 펄포즈 목적이 있어요. 주도적이고 목표를 향해서 추진하고 경쟁하고 호기심이 많고 창조적이죠. 그래서 아동은 성적인 환상 또는 비도덕적인 생각, 행동, 이런 그 엄격한 양식에 지배되면서 죄의식이 이렇게 정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창조적으로 호기심이 있어서 펄포즈 목적대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길티도 같이 생기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전거 타고 어디론가 마구 막 다니고 싶어. 자전거도 움직이는 것도 신기하고 어딘가로 가는 것도 가는데 어때요? 죄책감도 드는 거예요. 엄마가 알면 또 혼날 텐데. 위험하다고 했는데 이건 위험한 건지 아닌 건지. 그래서 이렇게 상상놀이, 극적이고 상상적이고 창의적인 놀이 이런 것들로 자꾸 에너지를 발산하게 해주고 차근차근히 훈육만 해주면 돼요.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해서. 자전거를 타더라도 어떻게 타도록 합니까? 보호대를 착용하고, 그죠? 밝은 옷을 입으면 자전거를 탈 수 있어 라든지, 무릎 보호대를 꼭 하고 머리에 쓰고 가야 돼 라든지 이런 이제 방안들이 있어야 되겠죠. 도덕심이 발달합니다. 초자아가 형성이 돼요. 자, 부정응하게 된다. 주도성 행동에 꾸짖거나 엄격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길티.
학령기, 근면감대 열등감,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해주는 게 끝마치고 끝마친 걸 칭찬하고 그러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됩니다. 청년기 주체성 대 역할 혼돈이 온다. 성인기 친밀감 대 고립감이 온다. 자아 정체감을 잘 형성한 사람들은 타인을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가게 되죠. 그렇지 못하면 고립감, 나를 좋아할까? 그래서 이때 친밀감을 잘 형성한 사람들이 사랑받죠. 중년기 생산성 대 자기 침체, 케어가 주제 덕목입니다. 세대를 키우고 교육하고 일의 문화를 계승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노인기 통합대 절망 지혜로워야 되죠. 생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자신도 역사의 한 부분이다. 지혜를 갖고 지금까지를 통합하는 시기. 너무 길어 노인기가 65세에 시작해가지고 40년이 되면 어떡하냐고. 자, 프로이드는요 정신성적 발달 이론 천재지.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이분은 무의식 기전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성적인 이 기간에 성적 발달 이론에서 수많은 불만족, 욕구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라고 하는 걸 발견해내죠. 구강기 땐 욕구를 구강으로 씹는 걸로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이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식적인 게 아니에요. 이 무의식적인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죠. 무의식적인 해소, 정서적인 해소. 정신병 우리가 이제 사이코시스라고 얘기하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는 모두 다 정서의 문제죠. 마인드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서. 요건 다 무의식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런 정서적 불만족, 정서적 불안적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 구강기에 충분히 빨질 못했네 이거요. 충분히 빨았으면 정서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해소가 되는 거예요. 욕구가. 그럼 만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런 만족을 주는 대상자가 엄마. 그래서 만족을 주는 대상자와 애착을 형성하게 되죠. 나에게 만족을 주니까. 자, 불만족이 됐어요. 그러면 의존적인 성격이 되거나 수동적이 되거나 불안적이 되거나 매우 비판적이 되거나. 자, 항문기가 갑니다. 수초가 발달해서 관략근까지 갔어. 그러면 항문 관략근의 발달을 누가 다스려야 돼? 내가 다스려야 되죠. 내가. 그래서 대소변 가리기. 내가 조절하는데 내가 생각한 시간에 타임에 맞춰서 사회가 허락하는 장소에 시간에 내가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변 훈련을 통해 가지고 놀랍게도 초자아가 발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초자아가 뭐야?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걸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구분하는 게 학문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누가 정해줬어? 사회가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소변 보고 대변 보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가 사회의 노릇을 못하는 거지. 그때부터 초자아를 배우기 시작해.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를 뭐라 하기 이전에 그렇게 그거조차도 정보를 주지 않고 다스리지 않는 독재가 문제인 거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 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가 40% 미만인 거죠. 인구 제일 많은 나라. 초등학교도 안 배운 사람들이 60%가 돼.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달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겠지. 배변 훈련, 몸의 기능 조절 방법을 터득한다. 학문기 때. 그래서 이때 초자아가 발달됩니다. 성 차이를 지각한다. 요때 그래서 성을 알게 되는 거지. 1차 성징, 성이 결정된 거를 느껴요. 자, 남근기가 됐어. 이제 그래서 학문기 때는 어디에 집중한다? 학문에 집중하죠. 그래서 학문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욕구가 정화가 돼요. 와, 내가 쌌다. 응? 내가 해냈어. 뭐 이거 엄청 기쁜 거야. 근데 남근기가 되면 이제 성기에 관심을 가져요. 성기에 집중을 해, 얘들이.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컴플렉스가 형성돼. 오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나타납니다. 심리적인 에너지가 성기로, 생식기로 초점이 집중되죠. 그래서 성기를 만지고 자극하고 쾌감이 있다. 흥미롭다. 그래서 수음이라고 하는 게 이때 형성이 돼요. 너무 집중하지 않게 에너지를 분산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 안대가 아니라요. 다른 곳으로 에너지를 분산시켜줄 수 있게 노력해줘야 되고, 이때 유난히 아빠를 좋아하고 아빠 결혼할 거라고 그러고 합니다. 그래서 여아는 남근 선망이 있어요. 엘렉트라 컴플렉스. 아빠에 대한 딸이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남아는 거세불안, 오디푸스 컴플렉스. 엄마를 차지해야 되겠는데 이미 엄마를 차지한 사람이 아빠야. 그래서 아빠처럼 되어야지.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오디푸스 컴플렉스. 동성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느끼고 아빠가 보복하면 남근이 거세될 거라는 불안도 있어요. 다 무의식적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구에 대한 애착이 여기서는 성기에 있다. 그래서 이때에 성별에 따른 역할 모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소꿉놀이 할 때 엄마 아빠 놀이를 너무너무 많이 하죠. 초자아가 이때 동시에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동일시를 통해서 초자아가 형성되는 시기가 언제다? 남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너무 관찰하니까 부모가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가 너무 부모에게 집착하는 시기니까 이때 초자아를 배우게 돼요. 잠복기, 이제 성에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줄넘기, 훌라후프 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기술 발달에 그리고 인지 발달에 초집중합니다. 왜? 너무 재밌거든. 뇌가 발달했잖아요. 뇌가 이제 논리적인 사고가 돼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땐 잠복기, 모든 자극은 다 내려놓고 인지와 기술 발달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컴플렉스들이 다 해결이 되고 정신적, 신체적인 에너지가 놀이, 지식, 습득, 기술 발달 이런 데 모아지게 돼요. 그래서 초자아가 본능을 통제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게 된다. 잠복기다. 그리고 생식기다. 이성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어서 관계를 형성하고 관심을 가지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결혼까지 갑니다. 그러니 프로이드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정말 욕구라고 하는 것이 충족이 되고 정서적으로 환해지는 거 있죠. 정서적인 환함. 우리는 그거를 뭐 해피라고도 표현을 하고 카타르시스라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 만들어진다? 구강기가 매우 중요하구나. 학문기가 매우 중요하고 남근기가 매우 중요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정신증이 있는 사람들의 과거를 계속 살펴봤더니 아주 어릴 때 이 시기에 욕구 불만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찾아내게 돼요. 그래서 이 어릴 때 이 욕구에 대한 거를 해결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구강기에는 리비도가 입술, 혀, 입에 통해서 모든 세상을 평가, 쾌감대가 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나면 18개월까지 구강기적 공격성이 나타난다. 스스로 자기 손을 빤다. 자기 애가 많죠. 그래서 전지전능함을 느껴요. 그래서 손 빠는 애들이 훨씬 만족감이 많은 애들이죠. 욕구 충족, 자신감, 관대함. 자, 나를 빨아. 내가 전지전능해. 그렇잖아요? 나 손가락 계속 빨아. 너무 만족스러워. 자기에 대한 관대함, 타인에 대한 신뢰, 나를 빨게 해주는 타인에 대한 신뢰. 타인은 신뢰감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래서 내가 뭐든 하더라도 안정감이 있겠구나. 독립적인 성격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관대함이 있을수록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타인을 신뢰하고 사교적이고 받아들일 줄 아는 긍정적인 형성이 된다. 긍정적인 성격이 된다. 욕구 과잉이 되면 지나친 낙관주의, 누가 해주겠지. 자기의 의존성, 구강기적 성격이 형성이 돼버리게 되면 과잉보호, 의존적, 준비성이 없고 남이 도와주기만 바라는 성격이 된다. 그러면 좌절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억지를 쓰고 욕구가 많고 잔인하고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았으니까 벌 내리고 하는 거죠. 상대방을 공격해서 쾌감을 느끼고. 항문기, 대소변을 조절하는 데서 쾌감을 느껴요. 배변 훈련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모의 통제로 애증이 얽힌 감정, 양가 감정이 발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조숙하게 대소변을 훈련을 시킨다. 청결을 너무 강조한다. 징벌적이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불만족. 그래서 욕구가 충족되면 자주적, 자율성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만 욕구가 과잉되면 완벽주의, 완고함 또는 화남, 분노, 가학적 나를 분노하게 한 사람에 대한 가학 이런 이제 항문기적 성격이 고착되죠. 그래서 과잉 충족 좌절을 보게 되면 강박적 성격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남근기, 페니스에 집중합니다. 남근 선망, 일렉트라 컴플렉스, 오디푸스 컴플렉스, 거세 불안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시기가 동생을 보는 시기라서 경쟁도 있고 성격이 형성되어 초조화 발달돼요. 욕구가 충족됩니다. 자, 성정체감 확립이 되고요. 성역할 기초가 되죠.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요. 기분 좋아요. 자기애가 생기겠죠. 욕구 충족, 욕구 과잉, 욕구 결핍이 되면 과도한 경쟁, 권위의 취약. 그래서 막 커 보이면 이제 복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열해지는 거지. 성장애, 불안장애, 아버지가 지나치게 공격적이다. 또는 성격이 너무 약하다. 어머니가 너무 과잉보호를 한다. 부부 사이에 애정이 없다. 동일한 모델이 안 된다. 신경증, 정신증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성에 대한 부모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 꾸중이나 위협 이런 것들이 길티, 죄의식을 갖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서 이성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껴요. 그래서 조루증이 와버린다든가 불감증이 와버린다든가 불임증의 원인이 된다라든가 그리고 심한 불안이 신경증의 원인이 된다라든가 부모 되기 참 어렵습니다. 잠복기는 그렇고 성기기도 못 볼 거 없어. 자, 이렇게 해서 무의식기 전 자세하게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에 욕구 충족되었을 때, 불만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정신증이랑 연결되는지 정리가 돼야 되고요. 자, 콜버그는요, 도덕 발달. 콜버그는 궁금했어요. 상황을 만들어요. 약국에서 자, 이제 사망에 가까운 아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약사가 약을 발명했는데, 개발했는데, 이 약만 먹으면 내 아내가 살아. 근데 나의 월급의 5배. 당장은 이 월급을 주고, 월급의 5배의 돈이 없어요. 이 약만 구하면 내 아내가 살아. 그래서 이 약사한테 부탁을 하죠. 내가 갚을 테니, 응? 나한테 약을 좀 달라. 또박또박 갚을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 귀한 약은
너 아니라도 나는 팔 수 있다. 이랬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에? 그래서 훔치죠. 그래서 약국을 부수고 그 약을 훔쳐서 먹였어. 자,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는 거예요. 당신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내를 살려야지. 당연하다.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정정당당하게 했었어야지. 네, 근데 그 도둑질을 했으니 안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너무 약사가 비싸게 받은 거 아니냐. 적절했어야지. 뭔가 사회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약자인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기금이 모아지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사람도 있고,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류해 본 거죠. 사람들이 도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발달이 되지 않은 사람도 성인이지만 발달이 되지 1단계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 2단계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3단계까지 발달해서 끝나고 4단계 끝나고 5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있구나. 도덕의 발달 단계는 있지만 발달 단계의 도달은 어렵구나. 그 최고의 발달 단계는 몇 단계? 6단계. 보편 윤리적인 도덕. 그래서 논어에 보면 도덕경이 있죠. 도덕경을 보면 예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사람이면 누구나 도를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를 모르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예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성선설이지 맑은 상태에서는 누구나 도덕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를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이제 도덕경에 그 예를 가르치는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는 건데 어렵죠. 여기까지 도달하기가. 그래도 도달해야 되는데 1단계는 전인습적 수준이에요. 2단계까지 그 수준과 단계를 물어봅니다. 상황을 제시하고 수준하고 단계를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출제 문제예요. 그러려면 이 수준은 전인습, 인습, 후인습 이렇게 이제 3가지 수준이 있고 단계는 1, 2단계가 전인습적 수준이에요. 즉 개인 조망이지. 우리가 구체적 조작기에 뭐를 배운다 했습니까? 공감을 배운다 그랬잖아요. 주변 환경을 배우고 주변의 사람들을 배우고 눈에 들어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입장을 고려할 수 있고 요거를 배워나가는 시기인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2, 3세, 4, 7세에 발달된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 구체적 조작기로 든다면 자기중심적인 사고, 전조작기잖아요. 그죠? 지만 아는 거지. 남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이로 따지자면 몇 세에 머물러 있다? 4세에서 7세까지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2, 3세에 머물러 있다. 이 얘기예요. 전조작기지 뭐. 다른 사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 모르는 거지. 자기중심적. 내만 아는. 그래서 벌만 안 받으면 돼. 벌만 안 받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해요. 벌만 안 받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려면 벌만 안 받으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멀쩡히 사회에서 높은 관직에도 오르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끊이지 않을 수. 이 사람들의 사고에는 절대로 남이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니야. 도덕이 아예 발달이 안 돼 있다니까요. 나밖에 몰라. 그 매우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 제일 많아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 죄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교도소에. 다 상황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지 내가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 안 해. 안 해요. 절대 못 해요. 반성하겠지? 아, 끝났어. 그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이거는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민감한 시기에 발달을 못한 거야. 그래서 이 3, 4단계까지 쭉 한 사람들은 아유 이제 교화가 됐겠지. 아니라고. 2단계도 너무 많죠?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지. 개인 도구의 도덕성, 자신이 필요한 욕망을 도구적인 관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옳은 거를 상대적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좋으면 옳은 거야. 내가 맞으면 옳은 거야. 나한테 맞춰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맞춰주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분들은 교도소보다는 근데 여기 이제 이런 분들은 교도소에 가도 그 경제사범으로 많이 가 있지. 또는 정신과 병동에 많이 가 있어요. 그 정신과에서 성격 장애로 대인 관계적인 성격 장애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도구로 보죠.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사기꾼을 구분할 수 없고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작정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작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반드시 한 번씩은 만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호감을 가지면 그렇게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작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도구적인 관점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성격 장애를 만나게 되면 너무 괴롭죠. 그래서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끊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3단계. 자, 이제 인습적 수준으로 돌아가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을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해요. 다른 사람이 보여. 그런데 3단계는 규준적 도덕성이에요. 기준이 달라지면 사람을 따라가. 그래서 내 도덕이. 착한 일을 하는 착한 소년 지향형이다 라고 하잖아요. 내가 권위적인 임무를 승인했을 때 그 사람에게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네, 그게 엄마고 그게 선생님이고. 그래서 좋은 엄마, 좋은 선생님,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도덕적으로 반듯한 그런 이제 멘토를 만나게 된다면 나도 따라서 좋은 행동들을 배우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욕심 많고 권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멘토로 삼았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3, 4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3, 4학년 애들. 너무 예뻐. 여러분이 초등학교 3, 4학년 애들 보면요. 너무 예뻐요. 말만 하면 다 들어. 예? 너무너무 예뻐요. 그 애들이. 정말 이쁜 애들이에요. 그때죠,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착한 애가 될까? 막 이거 너무 기쁘게 생각하는. 근데 여기서 머물러 버리게 되면 그래서 회사 가서 줄타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줄에 서야 될까? 그래서 그렇게만 그게 목표면 줄을 잘 설 수 있지. 눈치 빠르게. 그래서 눈치 빠르게 뭐 옳고 그르고 사회적인 옳고 그름은 상관없어. 그 사람한테만 내가 인정받으면 돼.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사회 조망이고 이제 4단계 사회 체계 도덕성, 권위와 사회적 질서 유지.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개인의 희생 따위는 괜찮다. 네, 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죠. 그래서 법치인들이 이렇게 이 4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매우 객관적이고 매우 잔인하다 또는 너무 객관적이다, 너무 사람스럽지 않다, 잔인한 거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5단계 이제 드디어 후인습적 수준에까지 도달을 하면 사회 선행 조망,
사회 계약, 법률 중심의, 즉 개인의 권리 중심의 도덕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과 상황적 요소를 비추어서 판단하는 것이죠. 법의 가변성을 인정합니다. 법이 늘 옳지만은 않구나. 이 법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이 될 수도 있구나. 희생되는 소수의 권리를 위해서 법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선행 조망까지 도달한다. 여기까지는 도달해야 성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6단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고 석가모니가 그렇고 공자가 그렇고 테레사 수녀님이 그렇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리더를 만날 때 5단계 정도의 리더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4단계의 리더를 만난다면 숨쉬기가 어렵지. 벌 받아야 되니까. 3단계 너무 이랬다 저랬다예요. 3단계는 중심이 없어. 정말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기의 천재, 기회주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성이 발달이 돼야 리더의 자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도덕성이에요. 결국은 아이들을 도덕성의 발달에 중심을 두고 인지 발달하고 같이 크거든요. 머리가 좋아야 이해를 하니까, 공감력이 좋아지니까 구체적인 조작기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그 시기에 공감력을 키워가지고 도덕의 발달을 계속 키워줘야 된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항상 정정당당하고 자존감이 있고, 또한 그 권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두려움 없이 나서고 도전하고, 그리고 창의력을 개발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방법을 찾아오고, 이런 사람이라 한다면 어떻게 리더 따르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팔로우가 있을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가 법정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참과 거짓은 시간이 금을 긋는다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걸 알게 된다는 얘기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서는 저런 의도가 있었구나.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3년만 누군가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그 도덕성이 다 보여요. 3년 정도가 걸리더라고. 나에게 친절한 이유가 저거였구나. 사람들에게 친절한 이유가 저거였구나. 저 근본에는 저런 게 있구나. 거기 한 3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판단이 되지. 저분은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 저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 근데 저분은 진심이네. 그러니까 누가 좋겠어요? 진심인 사람, 그죠? 그런데 나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지. 내가 진심이어야 그 진심하고 통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끝났으니 그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 하지 않을까. 다음 세대에 인구가 좀 적으면 어때? 질 좋은 인구들이 많으면 그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인구가 작아진다.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모두가 다 같이 좋은 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치열하게 고민해서 개발을 해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개발해야지. 여러분들은 교육하는 방법들을 개발해내야 되고, 물러섬 없이 개발해내야 되고, 각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내야 될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분해 놨죠, 콜버그가. 그래서 상황을 보면 요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출제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이 콜버그는 출제가 될 시기가 됐거든요. 콜버그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프로이드가 출제가 될 텐데, 프로이드가 출제가 되면 학문기는 출제를 했거든요. 2016년도에 학문기가 출제가 됐어. 그러면 남근기가 2026년도에 출제가 된다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도 없다 1번, 가능하다 2번. 가능하겠죠? 출제될 만한 시기도 왔고, 프로이드가 출제가 될 만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26년도에 저는 기대하는 문제고,
그리고 콜버그의 도덕도 마찬가지예요. 2011년까지 출제가 되고 조용하거든요. 사례가 나오고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나오겠지. 복합적인 상황이 제시가 될 겁니다. 아마 상황을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이런 가, 나, 다의 상황에서 얘의 인지 발달을 묻는다든지 얘의 성적 발달을 묻는다든지 얘의 도덕 발달을 묻는다든지 그죠? 성심리 발달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어느 단계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려면 뭐 초등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거나 학생들 중심으로 또는 선생님의 상황을 제시하면서 선생님을 깔 수는 없네. 학생들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발달을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인지 발달도 나오겠지만 에릭슨의 사회 심리 발달을 더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에릭슨의 사회 심리가 더 가능하겠네. 사회 심리 발달하고 성심리, 도덕 심리. 에릭슨, 프로이드, 콜버그. 항상 이렇게 묶어서 에릭슨과 프로이드와 콜버그가 묶여지면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나다 상황들을 판단하는 문제 분명히 하나는 출제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설리반의 대인관계 이론도 이게 정신과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것도 중요한데 설리반은 오직 관계로서 대인관계가 성공하면 자아 개념이 온전하고 대인관계가 실패하면 성격 형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오직 성격 형성은 무엇으로부터 발달한다? 대인 관계로부터 발달한다. 우선 큰 전제를 알으셔야 되겠죠. 설리반의 대인관계 이론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성격 형성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 대인관계를 통해서 고울은 성격 형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나, 나쁜 나. 좋은 나, 나쁜 나.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지. 아닌 나. 그죠? 자아 정체가 좋은 나, 나쁜 나, 아닌 나. 이게 이미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이 아이들이 좋은 나, 나쁜 나, 아닌 나를 인식해버리더라. 영아기 때 좋은 나, 나쁜 나, 아닌 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설리반의 대인관계 이론. 아직 숙제 정신과 가서 해버릴까? 책에 정신과 가서 차근차근히 합시다. 왔다 갔다 정신없어. 자, 그리고 초기 아동기에는 의사소통 발달을 하면서 대인관계 형성하고 후기 아동기에서는 학교에서 나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에서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래들하고의 관계에서 정체감이 형성이 되고 청소년기에서는 타인하고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 타인에 대한 배려심으로 자아정체감이 형성이 되고 청소년 후기에 가게 되면 이성하고의 관계, 청소년 전기는 타인하고의 관계, 자, 후기 아동기는 또래들하고의 관계. 그래서 누구누구하고의 관계인가 이걸 봐야 돼요. 누구하고의 관계. 그래서 그 영아기에는 엄마하고의 관계, 후기 아동에는 또래들하고의 관계, 청소년기에는 이성하고의 관계. 이걸 강조하죠. 자, 보울비는 애착이 형성이 되는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애착이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거 3세에서 아동기 말기라고 하면 보통 6세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그 애착 형성이라고 하는 거, 신뢰감,
누군가에게 대한 신뢰감, 나에 대한 신뢰감, 이런 것이 형성이 되려면 어릴 때가 너무 중요하다. 특히 3세까지의 그 단계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1단계는 6주까지입니다. 전애착기. 무분별한 반응. 그래서 붙잡기, 미소 짓기, 울기, 눈 응시하기, 이런 신호체계로서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죠. 눈 떠서 처음 보잖아, 사람을. 애기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신기하겠냐고. 그죠? 처음 보잖아. 처음 본 사람이 나한테 계속 웃어줘. 기분 좋다 1번, 재수없다 2번. 입냄새 난다 2번. 어떨 것 같아? 웃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누군가가 자꾸 눈을 마주쳐주고 자꾸 웃어주고 기분 좋다 1번. 어때요? 너무 좋은 거지. 자꾸 봐주는 거예요. 자꾸 봐야 돼. 그래서 무분별한 사회적 반응 단계.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죠? 내가 멍멍이를 만났는데 처음으로 만난 멍멍이가 이빨을 내면서 으르렁 그리면서, 그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이제 멍멍이하고는 다시는 안 만나려고 그래.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멍멍이가 너무 막 꼬리 흔들고 몸을 부대끼고, 그거 너무 좋은 거다. 이거하고 뭐가 다르겠냐고. 그러니까 계속 웃어주고 눈 마주쳐주고 애착의 시작인 거죠. 좋은 거야. 그리고 2단계가 됐어요. 6주가 지나면서 이 친숙한 사람과 낯선 사람, 나한테 항상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고 항상 웃어주고 이런 거를 변별하게 돼요. 애착 형성기죠. 누구한테 애착 생기겠어요? 나 욕구 들어주고 나한테 웃어주고 신뢰감을 주는 사람의 애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애착이 형성이 안 되면 뭐가 형성되겠어? 낯가림이 되는 거죠. 친숙함과 친숙하지 않다. 요거를 갖게 되는 시기 너무 중요하죠. 6주 66이야 66? 6개월. 내가 아까 낯가림이 시작이 된다 6개월이라 그랬어요. 그죠? 6개월의 낯가림. 이게 낯가림이 잘 되면 애착도 잘 형성이 된 거예요. 낯가림이 없는 애들이 있어. 부모가 없는 아이들. 누구한테도 관심을 보여달라고 누구한테고 가면 좋아해요.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나에게 안정한 장소가 없다.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애착이 형성이 되지 않았다. 애착이 형성이 됐다.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애기들을 보면서 이걸로밖에는 신호를 받아들일 수 없어. 낯가림으로밖에. 6개월까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단계, 6개월에서 3세까지는 애착이 형성된 사람에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능동적 접근. 그래서 애착이 떠나면 분리불안을 보여요. 그러니까 3단계에서 이 아이들에게 애착이 형성됐나 안 됐나는 유일하게 어떤 행동으로 알 수 있다? 분리불안으로 알 수 있어요. 자, 1단계는 미소 짓기로 알 수 있어. 2단계는 낯가림으로 알 수 있고 3단계는 분리불안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신호를 보내주잖아, 애기가. 얘가 분리불안이 있어요. 그러면 능동적 접근. 애착 형성된 사람에게 적극적인 접근. 동시에 애착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또 호기심이 발달해갖고 독립심도 형성이 돼요. 애착이 형성된 만큼 독립심도 생겨갖고 치가 걸어 나가면서 분리불안을 보이지. 그럼 엄마 없어진 분리불안을 보이나, 요때는 분리불안을 보이나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대상, 영속성. 그러니까 감정은 분리불안인데, 정서는 분리불안인데, 인지는 대상, 영속성으로 해결하는 거야. 이해는 하는 거야. 정서는 불안하지만 이해는 해요. 4단계, 이제 마지막 3세에서 아동기 말까지 목표 수정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상호관계 형성기, 즉 분리불안이 있다. 이건 대상, 영속성을 획득했다라는 증거이고,
애착 형성한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협상을 하죠. 예. 아동은 어머니하고 협상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수정하려고 해요. 4단계. 그래서 1, 2, 3, 4단계의 특성을 기억하셔야 된다. 1단계의 시기와 전애착기, 명명하기. 2단계의 시기와 애착 형성기, 명명하기, 특성은 낯가림. 3단계의 시기는 6개월에서 3세, 애착기, 능동적 접근 추구. 특성은 분리불안. 4단계의 시기, 3세에서 아동기 말기까지 상호관계 형성기, 즉 목표 수정적 동반자적 단계. 대상 영속성 획득 또는 협상과 수정이 나타난다. 특성. 자, 말러는 더 아기 때 얘기를 해요. 말러는 애착 형성기는 만 6세까지를 얘기해 주는데 말러는 더 어린 아기들한테 분리 개별화라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러까지 가야지. 이 상호작용의 대상관계 이론의 발달에서 분리 개별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분리하려니까 어때요? 분리불안이 생기지. 그렇지만 또 자기 자신의 독립성을 또 가져야, 개별화는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자 이제 정상 자폐기, 모든 세상이 자신이에요. 1개월까지. 아직 주변은 인식하지 못해요. 나만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기본 욕구에 초점을 가지죠. 공생기, 엄마라는 사람이 있구나. 모자가 공생하는 시기, 정신이 결합돼. 내가 불편하면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고, 내가 배고프면 엄마가 밥 먹여주고. 그래서 이때 엄마가 존재가 없다, 거부를 당한다면 공생 정신증, 사이코시스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리 개별화 시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5개월에서 36개월. 이때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정신적 출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머니로부터의 분리, 개인적인 구별감, 정화적인 영역의 독립, 신체 정신의 독립, 개별. 그래서 자아가 강해지고 자아감이 생기고 자기 영역이 독립이 되고, 그래서 1분기에는 분화분기. 이제 내가 알을 깨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5개월에서 10개월. 주위 환경에 관심을 갖고 또 돌아와. 자, 분화분기에 이 시기에 애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겠습니까? 분리하기 위해서? 분리하잖아요. 신체적으로 보여줘. 뭘로? 기어다니잖아요. 그죠? 기어다녀요. 앉을 수 있을 때부터. 6개월. 제가 6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5개월부터 이제 앉을 수 있으니까 요때 기어다니면서 분리해. 그래서 분화분기. 요때가 시작이에요. 분리가 시작되는 게 얘네들이 가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기어다니기 시작해. 외우기 쉽죠? 5개월 정도, 5, 6개월 되면 기어다니는구나. 분리해. 밖으로 나와. 그래서 정신적으로 출생하는 시기다. 밖으로 나와 봤더니 엄마 보고 싶어. 엄마한테 돌아와요. 자, 2분기, 실제 분기. 자, 왜 실제 분기라 그러겠어요? 걸어다니니까. 그죠? 걸어다니니까. 걸을 수 있으니까. 띠뚱거리면 걸어요. 좀 빠른 애들이 10개월이거든. 10개월부터 어머니를 떠나요. 걸으니까. 걸어다니니까 지가 직접 보는 거야. 보고 싶은 걸.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세상이 보이는 거죠. 근데 엄마의 존재가 또 불안해. 그래서 분리불안이 커지죠. 진짜 걸을 수 있을 때 분리불안이 커지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3분기가 됐어요. 이제 자유로워. 16개월, 24개월, 16에서 24개월. 사실 조금 더 이렇게 말러가 조금 더 시기를 당겨가지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사실 18개월에서 24개월이 돼야 되겠지. 수초가 완성되는 시기에.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잖아. 이제 뛸 수도 있고. 그래서 18, 24 요 시기를 조금 당겨. 다 2개월 정도 당기는 것 같아요. 16개월에서 24개월 정도에서 자유롭게 걸어 다니면서 어머니의 몸과
자기 몸이 분리되어 있다를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자아가 결정되고 발달된다. 하지만 분리불안은 매우 커지겠죠. 분리불안이 제일 커지고, 어머니의 행방에 너무 관심이 많고, 어머니와 자신은 한데 묶여져서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미워. 왜 나를 버리고 가느냐? 왜 나를 떼놓고 가느냐? 나도 가고 싶다. 걸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때 화해, 접근, 분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동이 멀리 떨어지면 찾아 나서고, 찾으면 야단치고 냉랭하고, 그러면 경계성, 인격장애가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경계성, 인격장애. 그래서, 화해, 접근, 분기. 그 화해, 접근, 분기에 만났을 때 엄마가 사랑을 많이 사랑한다. 이게, 엄마한테 왔더니 너무 안정감이 생기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엄마한테 왔더니 잔소리를 해요. 이러면 되냐, 안 되냐. 심지어는 엄마 손을 못 잡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경계성 인격장애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4분기는 24개월이 지나야 이제 진짜 내가 독립이라는 걸 하게 되겠죠. 자아분리가. 24개월의 의미를 아시겠죠? 수처가 완전히 완성되는 시기거든요. 만 2세. 뇌가 완전히 발달해서 신경을 더 이상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신경을 다 만드는 시기, 대천문이 딱 닫히는 시기. 모든 아이들의 대천문은 정상적이라면 24개월까지는 다 닫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개월이에요. 4분기가. 그래서 자기 분리감이 생기게 되고 이제 엄마가 판단이 돼. 나쁜 점, 좋은 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분리된 사람으로서 엄마를 지각하니까 엄마의 이런 점 저런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하고의 관계가 잘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때요? 대인관계가 잘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24개월, 36개월이 되면서 뭐가 시작돼? 소꿉놀이 이런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애기들이. 친구들하고 소꿉놀이. 유치원에 가서 소꿉놀이. 재밌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분리개별화가 잘 되면 애기들은 아주 기쁘게 소꿉놀이를 하겠죠. 그때부터 관계가, 대인관계가, 인간관계가 시작이 돼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엄마하고의 관계를 붙었다 뗐다 하면서 본인이 고민하는 시기죠. 그래서 자, 5개월 아기가 기어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분리가 되는 시기를 분화, 분기. 금방 옵니다, 엄마한테.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 분리되기 시작해요. 실제 분기. 요때 분리불안은 커지겠지. 실제 분기의 특징 분리불안. 자, 이제 돌아왔는데, 그래서 마음껏 다니기 시작해. 16에서 24개월이겠죠. 돌아왔을 때, 엄마한테 왔을 때 엄마가 활짝 웃어주고 사랑해줘야 돼. 화해, 접근, 분기. 이때 다툼이 시작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엄마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대인관계, 소꿉놀이 하러 가는 시기. 통합기.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그래서 말러는 이렇게 분리개별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분리개별화가 엄마하고의 관계가 잘 정돈이 되면 대인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하고의 상호작용을 대상관계 이론의 발달 측면에서 가장 확고하게 이론을 만든 그런 대상이다. 엄마하고의 상호작용을 깊이 관찰하면서 분리개별화라는 정체감을 형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상자폐기 나밖에 없다. 공생기 엄마랑 나랑 동일이에요. 분리개별화 5개월의 시작. 분화분기 기어다닌다 다시 온다. 실제분기 걸어다니면서 분리불안이 있지만 걸어다닌다. 그래서 분리불안이 커진다. 화해 접근 분기 마음껏 걸어다니니까 사물 중심으로 사물이 너무 관심이 가다가 다시 엄마한테 돌아왔을 때 화해 접근 그죠?
24개월부터서는 이제 대인관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통합기, 대상 항상성 수립기. 그래서 시기와 명명하기, 구분하기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말러나 또는 애착 이론이나 분리 개발화나 애착 보호비의 애착 이론이 출제가 되는 이유는 요즘 아이들이 이 시기를 너무 놓치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이런 사회적인 인지하에 이런 것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시기하고 특성만 아시면 돼요. 이게 죄다 뭐 분리불안 또는 낯설기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내용은 크진 않은데 어떻게 분류했느냐 그 명명하고 시기만 이해하시면 돼요. 시기는 충분히 그 시기를 이해할 수 있겠지. 이해하고 기억하십니다. 자아 개념이 발달한다. 이건 뭐 읽어보면 되고 이제 그래서 이 아이가 제대로 발달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DDST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발달 사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DDST를 통해 가지고 발달 사정을 할 때 몇 세까지를 보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만 6세까지 보는 거죠. 아까 뇌의 발달이 만 6세까지 치솟았어요. 그죠? 6세가 되니까 기울기가 어때요? 이제 쭉 만 2세에 엄청 기울었다가 만 6세까지 신경근이 다 발달하니까 그래서 어른들의 신경하고 똑같이 되면 만 6세야. 구체적 조작기 전까지. 그래서 6세까지 아동의 신경근 발달을 사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몇 세까지를 말하는 거냐. 이 평가는 무엇을 평가하는 것이냐. 신경근 발달을 사정하는 거지 인지 발달을 사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인지 발달이 아니야. 그냥 수초가 잘 형성돼서 이게 신경근이 잘 발달했느냐. 그래서 개인 사회적, 미세운동, 언어, 큰 운동 이렇게 네 가지를 보는 거죠. 전체 운동이 잘 되나? 미세운동. 미세운동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눈으로 본 걸 손가락 끝까지 찝어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네. 그 단추 잠그고 신발끈 묶고 끝까지 손톱 끝까지 내 생각한 대로 움직여줘야지. 이를 뭐라고 한다? 눈과 손의 협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작은 물체 다루는 게 되냐. 언어 발달 그리고 개인 사회성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신을 돌볼 수 있고 이게 신경근 발달입니다. IQ 테스트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에이지 라인이 잘 기준이 먼저 세워져야 요 발달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연령선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출제할 거라고 미수가로 분명히 나올 거라고 문제가 똑같았어요. 그죠? 사주라고 하는 걸로 똑같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2세인 아동은 2세까지는 연령 조정을 합니다. 이게 조산으로 나왔다면 2주 이상 조산인 경우는 이걸 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를 빼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 틀리지 않으니까 사주 미숙이다. 조산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게 아니야. 그냥 사주 조산이다. 그럼 사주만 빼면 돼. 월은 그래서 30일로 빼라 이렇게 하잖아요. 연은 12개월로 계산하고 그러니까 빼기 30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28일로 막 뺀 사람이 있고 또는 뭐 31일까지 계산해갖고 일수 막 고민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월은 30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미수가 계산 원칙 출제가 되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검사 방법 25%, 50%, 75%, 100% 아니 저기 100%래 90% 100분위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정상 아이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다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90%가 다 통과했어요. 75%와 90%까지 다 통과를 하는데 나는 통과를 못했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죠. 또는 75에서 90% 안에 내가 늦게 통과를 했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그래서 뭐 빠르다, 늦다 이런 정도일 뿐이지, 예, 이걸 판단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상이다, 그러지 못하다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5%에서 통과가 되느냐, 50%에서 통과되느냐, 90%에서 통과되느냐, 패스, 페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냐, 페일이냐, 요걸 보겠다라는 거고, 연령선 우측 항목을 통과했다. 잘 없겠죠? 이런 애들이 해리포터 막 읽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해? 고2 되면 다 평준화 되는데. 응?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예, 수학 경시대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말하는 애들도 있겠지.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하겠지. 고2 되면 다 평준화 될 건데, 뭘. 뭐, 그렇게 급해요. 우리가 차근차근히 발달시킬 거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상은 25에서 75에 걸려 있을 때 모두 정상이죠. 모두 정상이고, 그리고 주의. 얘는 75에서 95에 걸려 있을 때 75에서 95. 다른 친구들 100명 중에 75명이 다 했는데 앉기가 되는데 이 친구는 아직까지 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네. 이런 거죠. 75% 아이들이 6개월째 되니까 7개월, 8개월이 됐어. 아, 이거 90%가 다 앉는데 우리 아이는 앉지를 못하네? 스스로 앉지를 못하네? 90%에서 페일을 했어. 이건 좀 관찰해봐야 되겠다. 그죠? 90%가 다 되는데 이거 앉지를 실패를 했다? 이건 좀 주의해야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95%, 90%에서 패스를 했다.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90%에서 페일을 했다. 이건 좀 관찰해봐야 되겠다. 요런 케이스. 그래서 주의라고 해서 C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연령선, 에서 이 새까만 90%를 훨씬 넘어서도 실패를 했다. 그죠? 이건 지연이다. 에? 지연이다. 그래서 C 그리고 지연 새까맣게 표시하는 거죠. 요건 다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런 케이스는 진단 검사가 아니잖아요. DDST는 모두 뭐다? 선별 검사지. 선별 검사니까 이렇게 C 또는 이렇게 진한 fail 지연인 경우에서는 요건 우리 진단 검사 해봅시다라는 케이스죠. 그죠? 진단 검사 해봅시다라는 케이스지 이상이 있어요. 이 얘기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렇게 C 이렇게 90%를 넘어서서 새까만 지연. 요 관찰이 필요합니다. 지연입니다. 라는 선별이 된 아이들은 발달이 의심됩니다. 라고 해석되는 거죠. 그죠? 정상이냐, 발달 의심이냐, 요것만 선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근 발달 검사를 하는데 발달 검사를 해봤더니 정상입니다. 발달이 의심됩니다. 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발달이 의심됩니다. 라고 하면 진단적 검사 대상이 될 뿐인 거죠. 그래서 발달이 의심된다. 라는 케이스는 한 번 이상의 지연. 요거는 한 번만 있으면 발달 의심. 주의. 요건 2번 이상. 일대 주의. 요거는 이런 관찰 2번에 해당 체크 될 때. 지연 한 번만 체크될 때. 발달이 의심됩니다. 그러므로 진단 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해석인 거죠. 그래서 1, 2주 내에 다시 검사해야 돼요. 이 얘기입니다. 해석만 하시면 돼요. 그죠? 해석을 할 때 신경근 발달 검사 할게요. DDST 검사를 그래서 해봅니다. 몇 개로 해봅니까? 4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전체 운동 검사, 미세 동작 검사, 사회 심리 검사, 이렇게 4가지를 검사를 해. 검사해서 정상입니다. 발달 의심입니다. 됐죠? 네. 그걸 구분해서 다시 검사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걸 검사하느냐? 개인 사회성 검사로 혼자 옷을 입는다, 단축 끼운다, 미세 운동 검사로 뭐 네모를 그린다, 동그라미 원을 보고 그린다, 언어 검사로 전치사를 안다, 색깔을 안다, 전체 운동 검사로 한쪽 발로 뛴다, 한쪽 발로 선다, 공을 던진다, 6세까지. 그래서 이거 보세요. 1, 2개월이면 엎어놓으면 고개를 든다. 6개월이 됐는데도 엎어놓으면 고개를 못 들어. 이건 이제 지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는다. 요게 90%, 95%가 다 5개월에 끝나. 6개월이 됐는데도 뒤집지를 못한다. 이건 지연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C, 주의다. D, 지연이다 하는 것들을 평가합니다. 6세까지. 어떤 영역을? 개인 사회성, 미세 운동 적응, 언어, 전체 운동. 검사를 하는 겁니다. 종소리에 반응하네? 엄마 아빠 말을 흉내내네? 엄마 아빠 의미를 아네? 엄마 아빠 왜 단어를 말하네? 15개월 정도가 되면 엄마 아빠 왜 단어 3개 정도는 얘기해야죠. 그런 거. 자, 그래서 이 검사표들 이런 것들 참고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검사 결과는 어렵지 않은데 맨날 물어보는 게 그런 얘기예요. 몇 개 검사하느냐? 4개 영역 검사한다. 몇 살까지 하느냐? 6세까지 한다. 그래서 6세까지 하는 이유는 거기 뇌가 발달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DDST 검사 너무 중요했는데 25년도 출제가 됐어요. 연이어서 출제하기는 좀 부담스럽게 출제자들이. 자, 그 다음에 한국 소아발육곡선 신체발육 표준치를 보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 3%와 97%를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건 키 크고 잘난 애들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3%에도 관심 있는 거죠. 3%야. 100명 중 3번째로 작아. 그러면 이제 저신장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큰지 작은지, 이게 저신장증에 3%가 걸리는 거예요. 3%가 걸리는데 저신장증인데 이게 체질적으로 저신장인지 아니면 성장 호르몬 결핍인지, 뭐 이런 이제 것들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니까 성장 호르몬 결핍증 막 이런 게 출제가 되고 하는 거 24년도에 출제가 된 겁니다. 표준 신체 발육 곡선이 남아 영하 그래프를 쭉 해가지고서 교차점을 확인하는 거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면 좋겠고. 아동 통증. 자, 아동 통증도 아동이 통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통증 생리에 대해서 앞에서 통증 관문 이론 했어요. 그죠? 관문 이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요거 보면서 다시 한번 정돈이 되면 좋겠고요. 정돈하시고 애들은 크라이로 표현을 하죠. 통증을. 애기들이죠. 그래서 신생아 통증 검사할 때 크라이 봅니다. PLACC는 신생아를 포함한 아동들이 얼굴을 페이스, 레그, 그리고 액티비티, 크라이, 그리고 위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0, 1.2점 찡그리는구나 이런 걸로 표현하니까 역시 신생아 도구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PIPP 요거는 미숙아의 상황적인 특성이나 행동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15초 동안 행동을 관찰해서 최대 30초 동안 보이는 반응 중에 가장 높은 점수. 그래서 점수가 높다. 그러면 통증이 심하네. PIPP. P 자체가 프리메이처, 페인 이런 얘기니까 미수가 통증 도구구나. 얼굴 통증도 아이들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3, 8세. 그 다음에 엘랜드 색상 척도는요, 색깔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만 4세는 돼야지. 그 유치원에 갈 수 있는 나이는 돼야 색깔 구별하니까, 이거는 유아. 포커칩. 역시 토막 낸 거 포커를 볼 줄 알아야 되니까 4세. 오커 척도. 요게 이제 그 아동의 얼굴 사진으로서 점수, 내 얼굴에 표현, 해당되는 거를 찍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3세. 숫자 알아야 되니까 5세 이상. 시각적인 아날로그 척도. 이것도 4세 전후. 그리고 어디가 아프니? 네가 아픈 곳을 찍어봐. 그림에서 표시해봐. 8세 이상.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도구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누가 어떻게 통증을 표현하느냐 한 번 출제가 된 거지 이게 자주 출제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쓱 이해하시고 이번에 냉 적용하는 이유 뭐 이런 거 출제하긴 했어요. 근데 대답 못할 이유도 없는 거지. 너무 쉬운 내용이니까. 열과 냉에 적용하고 마사지 적용해서 통증 컨트롤 한다는 거. 또 약물로서는 엔세이드 너무 중요하고 부작용으로서는 위장관계 문제나 혈액응고 문제가 따라온다라는 거. 요거는 언제나 출제 문제죠. A급이지. 그래서 비마약성 진통제 엔세이드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각각 다 출제가 되었었고요. 네, 이제 아편제, 펜타닐 요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지. 영양 증진, 모유수유. 모유수유는 모유에 아미노산, 지방산, 당 다 들어있죠. 또한 카제인 단백질, 이 소화가 잘 되게도 도와줍니다. 또한 이 아미노산은 수초 형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철분도 있어. 그래서 모유를 꼭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철분의 함량 자체가 조제유보다는 작지만 생체 이용률이 좋다. 생체 이용률이 뭐라 그랬어요? 흡수가 잘 된다 그랬어요. 흡수가 잘 되지. 그래서 모유가 좋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나 6개월 이상이 되면 철분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유식을 먹어야 하겠죠. 모유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면역학적으로 좋고 항염도 좋고 알러지도 적고 엄마도 난소암, 유방암 이런 것들도 좀 낮출 수 있고 비만도 좀 덜하고 수유를 위해 준비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나오면서 그 수유를 할 때는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지죠. 프롤락틴이 증가합니다. 이 프롤락틴 덕분에 모유가 생성된다. 출제 2번 됐어요. 초유가 형성이 된다. 노란 액체죠. 단백 함유량이 너무 높아. 단백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을 했지만 여기에서 뭐 사이토카인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유는 면역에. 그리고 성숙류, 전류가 있고 옥시토신이 자극이 되면 이제 아기가 빨 때 옥시토신 자극으로서 우유가 나오겠죠. 그리고 후유, 전유가 다 유출되고 나면 지방질이 많은 우유를 우리가 후유라고 하는데 이 옥시토신 생성으로서 그 후유도 많이 생성이 되죠. 우리 영아가 빠르게 자라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기가 젖바는 동안에 옥시토신이 자극되면 이제 그 자궁까지 수축이 된다. 자궁도 빨리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겠죠. 모성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고 수유의 기술은 C 모양으로 가슴을 쥐고 볼을 대고 이렇게 수유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러니까 이것도 읽어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루에 6, 8회 정도
기저귀를 적신다. 그럼 보충할 필요는 없다. 배뇨량이 충분하네. 이걸로 이제 수유의 흡수 정도를 판단하는 거고요. 모유 수유 시 일어나는 문제, 유두가 쓰라리다. 알로에베라 비타민이 이런 게 유두 회복에 도움이 된다. 충혈, 빵빵하죠. 가슴을 따뜻하게 찜질을 하게 되면 모유가 잘 나오게 돌아요. 젖이 돈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확 뼈 이렇게 열리면서 이제 젖이 나온다. 유방이 부드러워진다. 그러면 아기가 빨기도 애들이 잘 못 빨아. 잘 빨 수 있을 것 같죠. 애는 다 본능이지 생각하죠. 근데 그냥 이렇게 혓바닥만 굴리다가 그것도 성격이 나와요. 아주 야무진 애들은 이렇게 딱 쥐고 막 쭉쭉 빨아먹는데 애들이 또 흐리멍텅한 애들이 있어. 그런 걸 귀찮아하는 애들. 딱 쥐고 안 나오거든요. 지네가 열심히 빨아야. 애들이 젖을 먹을 때 난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몰랐어요. 이게 땀이 막 뻘뻘 나면서 그렇게 애를 써야 먹을 수 있는 거더라고. 애들도 대가집을 합니다. 엄마도 대가집을 하지만. 근데 그걸 귀찮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다가 그냥 안 나오면 그냥 막 화내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자꾸 빨면은 유두가 쓰라리는 건 알로에베라 비타민이 충혈이 잘 돼, 젖이 잘 도는 거지. 애들 이렇게 잘 빨아주면 젖이 잘 돌죠. 흡입력이 약하다. 그러면 졸려하는 애들 먹다가 졸아. 힘드니까 안 자버려요 그냥. 발바닥 쓰다듬고 머리 쓰다듬고 막 자꾸 자극해야 되고 모유 공급이 불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돼지 족발 많이 먹어야 되겠지. 미역 많이 먹고 어머니가 소외감을 느낀다. 아버지가 소외감을 느낀다. 모유량이 충분한지 걱정한다. 이런 사소한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모유 수유 금기, 갈락토즈 혈증이나 모체 불법 약물, 활동성 혈액, HIV 때 모유 수유 금기입니다. 영아의 영양, 단백질 요구량이 제일 많다. 영양 요구량 6개월 동안 하루에 120칼로리 정도. 이유식은 6개월이 되면서부터 왜 이유식을 하죠? 그 이유가 출제가 되겠죠? 6개월인 이유가 뭐야? 엄마로부터 받은 철분의 저장이 끝나는 시기. 철분이 부족한 시기. 그래서 혈색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철분이 부족해. 고용 시기가 그래서 4, 6개월이어야 하는 이유. 요건 중요하죠. 철분이 고갈되는 시기뿐만 아니라 위장 간의 소화 능력이 발달되는 시기, 알러지에 덜 민감한 시기, 즉 단백질에 덜 민감한 시기람, 치아가 출현하는 시기, 씹어먹을 수 있다. 혀를 내미는 반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시기가 6개월에 이루어지는 거죠. 먹으라고. 그래서 6개월이다. 6개월이어야 하는 이유, 요거를 출제하겠죠. 그건 출제 문제가 됩니다. 자, 치아와 잇몸의 건강 증진.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됐죠. 왜 충치가 많이 발생하냐? 젖병 때문이다. 물 많이 마셔줘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어렵지도 않은 문제가. 그 다음 신생아기 특성. 자, 이제 앵아앵아 태어나면 아프카스코아로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프카스코아. 이 아프카스코아의 스코아는 매우 중요하고 60초 하고 5분 하고 2번 합니다. 뭘 확인합니까? 심박수, 호흡 능력, 근긴장도, 자극에 대한 반사, 피부 색깔. 0점, 1점, 2점. 점수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 아프카 스코어가 2번 출제가 됐는데 아프카 스코어라고 하는 제목 정도만 출제가 됐거든요. 2번이 출제가 됐다라는 건 다시는 출제가 안 된다 1번, 또 출제될 거다 2번. 어떻게 해요? 또 출제거리가 되는 내용이죠. 신생아의 살아남느냐 생존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저 앞과 스코어라는 제목 정도를 쓰는 정도로 그쳤다면 이제부터서는 점수의 상태를 제시하고 몇 점이냐가 나오겠죠. 그죠? 심박수는 100회 미만, 심박수가 86회다. 약한 울음을 울고 있고 사지가 약간 굴곡이 되어 있다. 울음은 잘 운다. 피부색은 몸통은 분홍인데 사지가 푸르다. 몇 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전체가 토탈 10점 만점인데 점수를 평가하는 이유는 어때? 뭐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자궁박 생존이 된다. 아주 잘 된다. 7점에서 10점. 자궁 밖에 생존이 좀 어려울 수 있어. 도움이 필요해. 몇 점? 4점에서 6점.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생시 영아는 매우 붉은색, 분홍에 호흡 잘 울고 머리 천문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게 해야 되겠죠. 천문이 열려 있으니까 사지는 굴곡 되어 있습니다. 힘차게 울고 왕성한 흡철 반사 이렇게 돼야 되겠죠. 천문은 언제 다치냐? 12, 18개월에 다쳐요. 대천문이 다치는 이유는요? 수초 완성. 그죠? 신경근의 발달. 수초 완성입니다. 소천문은 2개월에 다쳐요. 6주, 8주 정도. 대천문 폐쇄의 의미. 척수의 완전한 유수와 척수의 완전한 유수와의 의미. 잘 걸을 수 있다. 방광과 장을 조절할 수 있다. 대소변 가리기가 된다. 눈과 손의 여봉이 된다. 그러면서 책장도 넘기고 신발 양발도 신고 지퍼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척수의 유수와는 대소변 가리기와 눈손의 협응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태어났더니 노랗게 태어나 버렸어. 노랗게 태어난 건 아닌데 진행하다 보니 한 2, 3일 정도 후부터 아기가 얼굴이 노란 거예요. 이건 이상이 있다. 생리적인 거다. 생리적인 거다. 생리적 황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생리적인 황달이 나타났느냐. 그래서 그런 의미들부터 다시 쭉 정리를 해봅시다. 좀 쉬었다가 진행할게요.